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젯밤 이 대표에게 조기 귀국 요청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는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당면한 문제를 미루는 방안에 불과하다며 내일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조훈 씨 등 조력자 6명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인자 정조훈 씨가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소 지난해 10월부터 범행을 모의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약 음료엔 보통 1회 필로폰 투약량의 3배가 넘는 양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당국은 단체 협약에 장기 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던 걸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번 돈 봉투 사건도 지난번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건도 모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연관된 금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건 왜일까요? 민주당 비명계들의 주장대로 당시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걸려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조금 전 프랑스에 있는 송 전 대표 조만간 귀국 시점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공식 사과입니다. 당 지도부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심야까지 토론한 뒤 대국민 사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젯밤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며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 측 인사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송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 사이에서도 진상을 빠르게 파악해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송 전 대표가 그럴 리 없지만 녹취가 나오니 헷갈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돈 봉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기획 수사라던 이재명 대표 입장이 닷새 만에 바뀐 이유는 뭘까요? 적나라한 녹취 등이 공개되며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사과했지만 이 일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를 경기지사 시절부터 곁에서 도와왔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 가운데 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면 전환용 조작 수사라던 당의 초기 입장을 고려하면 180도 달라진 입장입니다. 음성 녹취 등 물증이 연이어 공개되고 자체 조사에 나설 경우 셀프 면죄부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또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실제로는 별 내용이 없을 거라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거론됐지만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소안해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며 부패 정당의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의 당헌 당규 조항을 무력화시켜서 범죄 혐의자를 당대표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을 상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당내 돈봉투 제보센터를 만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전현직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켜 전국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조기에 사퇴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건 과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라지만 본인 돈 같지가 않거든요. 검찰은 강 회장을 비롯해 송영길 전 대표와 보좌관 박모 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심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강래구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돈봉투에 사용된 불법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자금 조성과 전달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는 강 회장과 함께 전달자로 특정된 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검찰은 박 씨가 지난 2021년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한 현금 6천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이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윤관석 의원을 거쳐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국면 전환형 그 기획 수사 무리한 겁니다.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에 대한 무더기 추가 입건과 조사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박 씨를 고리로 당시 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취재하는 안보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자체 진상조사를 말했던 민주당이 오늘은 진상조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배경이 있겠죠? 네, 민주당 최고위원들 어제 저녁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문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지 고민했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체 진상조사는 접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했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조사라고 하는 게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에 국민의힘이 셀프 수사를 하고 셀프 면책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했었죠. 네. 이런 논란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될 거라는 판단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서 보면이라고 한 걸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아직 실제적인 명단 같은 거는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실명이 공개된 몇 명 빼고는 아직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들에게 명단을 확보해보라고 지시하거나 친한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혹시 명단이 있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방송에 풀리는 녹취만 쳐다보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의원들이 아니다. 그러면 근거를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송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구했다는 사실 공개했습니다. 더구나 이 대표와 송 전 대표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에선 밀월관계라는 의심 받아왔는데요. 직접 들어오라고 요청하면서 특수관계라는 의혹도 정리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 조만간 귀국 문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만 해도 당장 귀국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지만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귀국할 경우 송 전 대표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송 전 대표는 현재 의원이 아닌 만큼 불체포 특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초대형 악재에 민주당 답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민주당 인사죠. 김어준 씨가 차린 여론조사 업체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 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악재에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말아먹게 생겼다. 탈당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격앙된 반응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총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탈당이고 불체포 특권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수사당국에 맡기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방탄 논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미 의심받는 의원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명단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입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두 하나같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캠프에 깊숙이 개입했던 한 의원, 송영길 캠프의 현역 의원들이 20명 정도 있었으니 20명이라는 건가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단에 오른 사람들 보니 이미 친한 사람들이던데 잘못 짚은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선 캠프 사람들 밥 먹게 돈 달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누구 밥 사줄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다른 의원은 돈 받은 의원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당이 녹취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면서 내가 돈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차라리 리스트를 공개하라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낙연 전 대표 지난 13일 측근들과의 만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위기 상황에서 오는 6월 귀국할 예정인데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안보람 기자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까요? 당초 국민의힘과 결별, 신당 창당을 시사했던 전광훈 목사가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잠시 보류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을 향해 지도부의 공천권을 폐지하고 당원 중심의 후보자 경선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도 했는데 김기현 대표 당장 그 입을 닫으라며 발끈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사랑 제1교회 신도와 지지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 전광훈 목사.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할 거란 예고와 달리 당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력서 갈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당내 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가 어떤 언행을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조차 받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겁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내년 총선 공천에 관여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밝혔지만 급격한 당원 유임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첫 번째 주제 뭡니까? JMS 민주당.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니셜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가 지금은 지운 상태인데요. 예. 쓰레기를 뜻하는 정크, 돈을 뜻하는 머니, 그리고 성을 뜻하는 단어를 나열을 하고 그 뒤에 민주당을 붙였는데요.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과 앞선 성비위 사건 등을 모두 묶어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역겨운 막말로 국회를 그야말로 막말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자는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단어가 자극적이고 굉장히 거칠거든요. 사이비 종교도 연관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 다루기가 좀 부적절할 정도로 단어 선택이 직설적이고 또 원색적입니다. 또 JMS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이비 종교단체 정명석 씨가 연상되기도 하죠. 태 최고위원은 오후에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잘못 공개됐다며 당의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의 조치에 대해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께서 당의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았다고. 하죠. 내가 질문하는 거 다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JMS에 빗댔던 태용호 최고위원의 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JM과 S 사이에 소유격을 나타내는 기호를 붙였었는데요. JM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뭐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읽힐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네네. 사이비 종교 JMS 역시 연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착취 논란 등 최악의 사이비 종교 단체와 엮어 민주당과 당대표를 욕보이려는 비열한 정치에 분노합니다. 태 최고위원은 당시엔 어이가 없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글은 그러니까 안 지웠고 오늘 글은 지웠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유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홍 시장이 말하는 것에 대해 실상을 잘못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의 원로시고 당대표를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이니 그래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제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어젯밤에도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글 하나가 있었는데요. 홍 시장이 검사장 출신인 유 수석 대변인을 겨냥해 글을 남겼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고문 해촉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유 수석 대변인을 통해 할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검사장 출신이란 사람이 언론에 나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 것 같아 해촉했다는 저급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홍 시장 사이 불편한 관계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 목사가 한 기자회견 아까 보셨죠? 그걸 보면 상황은 뭐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부릉부릉 뭔가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새 윤리위원장으로 황정근 변호사가 임명됐거든요. 국민들이 갈증이 있고 국민들께서 결핍을 느끼고 계실 때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 계속해서 분출되는데 이거 대해서 그거는 지금 이제 일단 윤리위원회 지금 위원장만 임명이 됐고 또 윤리위원 또 나머지 8분이 지금 구성이 돼야 됩니다. 언제쯤 좀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죠. 당대표는 신속한 활동을 주문했고 그리고 윤리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사천리로 징계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황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먼저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긴 해야 합니다. 네네. 다만 한 달 뒤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리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여권에선 5.18 기념식 전에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어쨌든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한 곳 바로 인천이죠. 지난 2월에 피해자 중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사흘 만이 오늘 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매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먼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 요금이 밀렸으니 곧 물을 끊겠다는 통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숨진 30대 여성의 집입니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건축왕 소유의 집 2,700여 채 중 한 곳입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을 못 받게 되자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숨진 피해자는 정부와 인천시가 운영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여성이 살던 한 동짜리 이 아파트는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주민 대부분이 보증금을 떼었습니다. 한 이웃은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위로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다 힘들고 그렇긴 한데 여기도 좀 더 힘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인천에선 지난 14일에도 2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는데 사흘 뒤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주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이런 비극은 지난 2월 말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내일 인천에서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전부 또는 절반 이상 떼일 위기에 처했던 건데 정부는 이들의 경매 중단 요청에는 검토 중이라는 소극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발생해야 하는 걸까요?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부를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지난 2월 사망한 30대 남성은 2011년 근저당 설정 당시 전세금 기준이 6,500만 원에 불과해 보증금 7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숨진 20대 남성 역시 2019년 당시 기준금액이 늘어나 다행히 소액 임차인엔 포함됐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세금 9천만 원 중 3,400만 원뿐이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급락해 전세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들은 줄곧 경매 중단을 호소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장 경매, 공매 중지시켜 주십시오.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인 매각으로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방관하실 겁니까? 하지만 정부는 경매 중단과 피해 주택 매입에 대해선 채권자의 권리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조은 씨 등 조력자 6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JMS의 2인자로 과거 정 씨의 성폭행 사실이 공론화됐을 때 정명석 옆 반경 3m 이내로 여자들이 다가가지 못하게 본인이 만들었었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2인자 정조은 씨가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무대에서 현란하게 춤을 춥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은 JMS 총재 정명석의 옆에 앉아 진행자 질문에 답변합니다. 준유사 강간 혐의를 받는 JMS 인자 정조은 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행에 공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씨는 정 총재의 후계자 또는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JMS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정 총재의 범죄가 폭로되자 정 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 총재의 방으로 데려간 장본인이 정 씨 최측근이었다면서 정 씨 역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재의 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JMS 관계자 5명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력자는 모두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는 1978년에 창설돼 전국 100개 이상, 120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피해자들이 성상납의 핵심 조력자라고 지목한 JMS의 2인자 정조운의 구속 여부 결정이 코앞인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김은영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꼭꼭 닫힌 문 앞,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삼엄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교회 건물이지만 지문 인식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JMS교 교주의 2인자로 불리는 정조운이 담임 목사를 한 분당 힌돌교회 앞입니다. 힌돌교회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 주차 금지 안내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JMS의 다른 교회 건물도 간판을 뗐고 창마다 커튼을 드리웠습니다.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활동을 멈춘 듯하지만 방송사들의 게시판에는 정명석을 옹호하는 신도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즉 JMS는 교주 정명석이 1970년대 후반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도하며 창설한 종교입니다. 전국의 교회 수만 100개 이상, 국내 신도 수는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JMS가 비난받는 원인은 대부분 교주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명석은 자신을 구원자로 칭하며 다수의 신도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2006년 대서특필할 만큼 일본과 대만 등 해외에서도 악명이 높은데 JMS는 섭리라는 이름과 성범죄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비리에 맞서다 신도들로부터 아버지가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겪은 JMS 피해자 모임 김도형 교수는 더 많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보고는 적지 않은 신도들이 이건 잘못된 단체다라는 걸 깨달아서 일부는 탈퇴하고 있고 일부는 성 피해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6명의 피해자가 정명석을 형사 고소한 가운데 피해자 모임 측은 유럽인을 포함해 6명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단체 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차 노사 관계자를 처음으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 세습을 가리켜 현대판 음서제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고용 세습에 대해 첫 사법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지난 7일 입건했습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단체 협약에서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조항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헌법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세습 관행을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한 고용세습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줄었다고 한탄하던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입니다.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상여금 등을 많이 받아 소득이 늘었다면 이번 달 월급에서 또 한 번 뭉칫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4월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는 달입니다. 매달 납부했던 건보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했고 지난해 소득을 3월 10일에 마감한 뒤 건보료 정산을 4월에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2년 전인 2021년보다 지난해 연봉이 올랐거나 내렸다면 그 차액만큼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965만 명은 수입이 늘어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냈고 310만 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8만 8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번 정산으로 9,890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10회까지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산정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고물가 분위기 속에 10년 넘게 유지됐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도 있었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난 때문인데 정부의 지원을 못 받더라도 이게 더 낫다고 본 겁니다. 이젠 그냥 무조건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틀어막는 걸로는 안 되게 된 거죠.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학생들의 시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낄래야 더 아낄 곳도 없는데 때만 되면 나오는 등록금 인상 얘기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월세를 제가 알바해서 벌어서 내는데 월세하고 생활비까지 같이 충당하려다 보니까 이제 공강 시간에도 이제 알바를 뛰어야 되고 등록금만 올린다고 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해지고 대출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드는 게.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전체 193개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학부나 대학원, 정원의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6개 대학은 14년간 동결됐던 학부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고 9곳은 법적 인상 상한선에 육박한 4%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덩달아 올라 정부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이 재정적으로 유리해진 겁니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법적인 어떤 등록금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학부 등록금까지 이제 인상하는 경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점은 그만큼 이제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 대학도 사정은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들어가는 돈은 늘어가는데 등록금은 그대로에다 학생 수마저 줄면서 재정 위기가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안에서 등록금 문제를 대학 자체로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지만 이후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범인들이 6개월 전부터 이번 일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이 만든 마약 음료엔 1회 투약량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이 들어있었죠. 정신착란을 일으킬 정도의 양입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두운 선반 아래 불빛을 비추자 하얀 스티커가 나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 유포된 마약 음료를 만든 20대 길모 씨가 필로폰을 조달받은 곳입니다. 이후 강원 원주로 넘어와 국제 우편으로 받은 공병 100병과 메가 ADHD라 적힌 라벨지에 중국산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음료를 만들었고 퀵서비스로 음료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음료에는 필로폰 1회 투약량인 0.03g의 3배가 넘는 0.1g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병을 다 마신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복용했을 때 어지러움, 그다음에 구토 등 이제 부작용을 지금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고요. 경찰은 이 신종 범죄가 길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윗선인 20대 이모 씨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계획했고 지금까지 검거된 7명이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4명은 2인 1조로 수당 15만 원가량을 받고 시음 행사에 투입됐습니다. 음료 100병 가운데 18병이 유통됐고 피해자는 총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중국 윗선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범행을 꾸민 합숙소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마약 음료는 당초 100병이었다고 보도해드렸었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었을까?
44병은 서울 강남 지하철역 보관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시음회를 열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놔뒀던 겁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를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학교엔 마약 음료는 물론 낯선 음식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예, 학교 주변에서 보면 막 교회나 여기서 막 간식을 나눠주는 말이에요. 전화를 돌리면서. 근데 애들이 보면은 원래 그거 아무렇지 않게 간식 봐놓고 이랬는데 지금 무서워요. 통상 1회 투약량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이 한 병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당은 추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당초 추가 시음회를 계획하곤 음료 44병을 이곳 물품보관함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로 모두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먼저 검거됐던 피의자를 통해 음료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나머지도 그날 더 배포하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CCTV를 역추적해보니까 다 파기한 게 확인돼서 총 18병만 나간 걸 확인하게 됐고, 피해자 사이에선 구토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합니다. 어지러움증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불면증도 가질 수 있고 신고를 바로 하는 게 좋고 위세척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속에서 애꿎은 학생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마약은 사실 클럽 같은 곳에 널리 퍼져 있죠. 하지만 여기저기서 음료가 나오고 또 따라주는 곳에선 여기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주는 이른바 퐁당 마약 사건도 늘고 있는 건데, 음료에 마약을 넣었는가 30초 만에 알아낼 수 있는 진단 키트가 개발돼 곧 출시된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부터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 그리고 마약 음료 사건까지 상대방 모르게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타먹이는 이른바 퐁당 마약 수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이 정말 그냥 상관없는 일일 줄만 알았는데 요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약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찰과 대학 연구진들이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3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마약 진단 키트. 5cm 크기의 키트를 맹물에 넣자 가운데 있던 점의 색깔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약이 들어간 소주에 키트를 넣자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렇게 30초 안에 검출할 수 있는 마약 종류만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케타민 등 16종에 달하고 소주, 맥주는 물론 와인이나 탄산음료에 넣은 마약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쓰는 약물들은 꼭 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걸 타겟으로 했습니다. 휴대하기 편하도록 스티커 형태로도 만들 예정인데 마약 키트는 오는 9월 일선 경찰관에 먼저 보급됩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마약 여부를 쉽게 확인하여 경찰의 초동 대처가 빨라질 것이며 일반 시민들도 마약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르면 내년엔 진단 키트가 일반인에게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마약 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피는 사회기자임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어머니 사진 돌려주세요. 애잔함이 좀 묻어나는데 어머니 사진 어쨌든 뭐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인 40대 직장인분 도난당한 장소에 이런 인쇄물을 붙여놨습니다. 오, 화장실 문에 붙여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방금. 네. 네, 엄밀히는 상가 화장실입니다. 가방을 실수로 놓고 갔다가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 안에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 사진만 없어진 게 아닐 텐데 유독 사진만 강조한 이유 있을까요? 사연이 있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제보자분의 어머니, 현재 항암 치료 받고 있다는데요. 머리를 자르기 전 10년 전 건강했던 모습이 담겨 있어서 더 각별하다고 합니다. 아, 단순히 물건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의 가장 좋았던 추억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가방 안에 지갑과 현금, 무선 이어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져도 괜찮다. 사진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고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제보자분, 서울살이하면서 느껴온 감정을 적은 다이어리 역시 사라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항암 중이시라 그 머리도 없으시고 그 사진을 다시 얻을 수는 없어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진이고 그 사진을 너무 찾고 싶습니다. 이 단순한 물건뿐만 아니라 추억까지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절도범 이 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고요. 아직 잘못 바로잡을 기회 있으니까요. 얼른 돌려주십시오. 네. 바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주도 갈 때 통행세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 통행세 비슷한 거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싸게 물리면 사실 제주도 말고 그냥 딴 데 갈 것 같은데 얼마예요? 최대 8,170원입니다. 1인당 그렇습니다. 네. 숙박, 렌터카 이용, 전세버스 탑승에 붙는 추가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민이면 렌터카나 숙박업소 이용할 일 적겠죠? 그렇죠. 사실상 관광객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8,000원이면 뭐 못 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 들어오게 해주니까 돈 더 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거부감 좀 들긴 하거든요. 왜 걷는다는 거죠?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환경보전 분담금을 받아내야겠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수가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안 초안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저기 좀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주도가 입도세, 이른바 통행세를 도입하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1년 전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미국 하와이주가 1년 관광 허가 내주는 대신 $50 수수료 받고 있는데 따라하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한창 심했을 때 이 제주도에서 바가지 요금 물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독보적인 관광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통행세가 생겨도 제주도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이 또다시 관광객이 의리되는 것 같아서 좀 반갑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돈 내지 마세요. 무료 행사 얘기가 나오나요? 정확히 말하면 당분간 무료 행사가 있습니다. 이 남산터널 지날 때 걷던 통행료 2,000원을 오늘부터 한 달간 받지 않기로 한 건데요.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양방향 면제라는 배너도 설치를 했고요. 차가 뭐 이렇게 뭐 몰라서 그럼 섰다 갈 수도 있고 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께서 안내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금소를 지켜보니까요. 통행료 내려고 멈칫하다가 다시 출발하는 차량들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금의 실효성이 없어서 통행료 없앤다는 말 계속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저희도 다룬 적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 도심에서 강남 쪽 방향으로는 사실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양방향 모두 요금 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현 상태로 한 달간 시험 운영 거친 뒤 교통량이나 통행 속도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매번 이제 이용할 때마다 2,000원씩 내는 게 좀 요금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좀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좋으면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통행료를 받아야 보수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범 운영 잘해서 서울시와 시민 모두를 위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가 기본인 요즘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흉부외과 102시간, 외과 90시간 등 전공의들 얘기입니다. 이들은 직업 특수성 때문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지난 2019년엔 35시간 연속으로 당직을 서다 숨진 대학병원 전공의도 있었죠. 의료인의 과도한 근무는 환자 치료 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 3년차 전공의 강민구 씨. 고된 수련 생활 가운데 힘든 건 역시 장시간 근무와 부족한 수면 시간입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면 화요일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근무를 저도 주당 2, 3회 정도는 했던 것 같고요. 24시간 근무를 했는데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에 굉장히 업무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진료과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
신경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전공의 가운데 80% 이상이 24시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80시간 이상 근무는 일상인데 흉부외과는 100시간 이상, 외과, 신경외과, 안과 등도 90시간 안팎이었습니다. 장시간 근로는 의사 건강은 물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집중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의료 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거나 환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24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24시간 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경영과 수가체계, 필수 의료 인력 등 문제가 복잡하지만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죠. 그런데 서울에도 정원을 못 채우는 병원이 있습니다. 노숙인이 입원하면 전부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사가 정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다 보니 병실이 있어도 환자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병실은 텅텅 비어 있죠. 이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음악 시간 왔어요.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하니 미소가 번집니다. 마음의 병이 깊은 노숙인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려고 마련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서북병원은 수도권 내 유일한 결핵 전문 병원으로 노숙인 대부분이 결핵을 앓다 보니 노숙자 전문 병원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음압 병실까지 갖추고 환자를 돌보는데 시립병원이어서 노숙인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님이죠. 그 마음이 있으면은 약보다 그게 더 좋아요. 근데 병이 있으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문제는 전문의 수가 정원 32명 가운데 절반을 간 넘긴 18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환자를 돌보고 싶어도 의사가 부족하니 344병상 가운데 30%만 채우고 나머지는 빈 침대입니다. 23년 동안 노숙인 치료에 매달린 최영아 선생님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외과 의사인 남편에게까지 합류를 부탁했습니다. 후배 선생님들이 좀 더 이렇게 이런 환자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환자를 많이 만나냐에 따라 제가 그만큼 훈련 받을 수 있는 거고. 노숙인은 결핵과 뇌경색, 당뇨병까지 여러 질병이 겹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종합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승객 실신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오늘 또 출근길에 2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승객 분산을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르면 다음 달에나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서 당장은 승객들 알아서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효 기자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혼잡도가 3배에 달하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오늘도 실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2분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119에 갔고 한 분은 조금 회복돼 갖고. 올 들어 호흡곤란과 구토, 쓰러짐 등의 안전사고는 보고가 된 것만 20건에 달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밀집도가 극에 달하는 이곳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풍무역 등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의식을 잃은 경우가 3건, 과호흡과 구토 증세를 보인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다시 김포 골드라인을 찾았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용 차선이 개설이 되고 목적지별로 바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셔틀버스도 투입하고. 정부는 급한 대로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역 입구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이르면 한 달 뒤 개통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한 달에서 2달 이렇게. 한 달에 2달? 예. 저기 우리 광역 우리 상임위원도 와 계시니까 이렇게 사자가 저 TF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전용 차로가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되지만 여전히 전철보다는 느린 데다 버스 역시 만원 버스로 바뀌면서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G7, 주요 7개국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원래 일본은 공동성명에 오염수 방출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고 싶었었는데 특히 독일이 오염수 방류는 환영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여름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인 일본. 이틀간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서 우호적 여론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폐막 직전 주요 7개국은 후쿠시마 원전 해체 작업의 진전,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に関する IAEAの独立したレビューが指示をされました。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서는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강요가 공동 성명에 담긴 지지의 의미에 오염수 방류도 포함된다는 설명을 해 독일의 반발을 샀습니다. Und es liegt, glaube ich, auf der Hand, dass Umweltminister Einleitung von Gewässern, von belasteten Dingen in Gewässer an keiner Stelle der Welt und in keiner Art und Weise begrüßen können. 결국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 후 자신의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고 정정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애초 발았던 IAEA의 오염수 방류 조사를 환영한다는 성명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미국에서 10대들의 생일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4명 이상이 숨졌을 때 총기 난사란 단어를 쓰는데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분류된 사건은 지금이 아직 4월 중순이죠. 벌써 162건이나 됩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선명한 총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밤 10시 반쯤 미국 엘라바마주의 작은 마을 데이드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대 학생들의 생일 파티가 한창이던 댄스 교습소에 누군가 총을 난사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10대 미식축구 이망주 학생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졌고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Our star athlete, he's one of them, Phil Dydell. He's so goal-oriented, always had a smile on his face. Just willing to help anybody and do anything that's possible for anyone.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We are absolutely trying to confirm and understand everyone that was in the venue there near the 200 block last night. 같은 날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도 누군가 수백 명의 군중을 향해 총을 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루이빌에선 지난 10일에도 은행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최근 미국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17세 이하 어린이 513명이 총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총기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숨지게 하는 주범이라고 규탄하고 총기 규제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은 연일 반중국 연대를 외치지만 서방 국가들은 너도 나도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중국에 들려 20여 건의 대형 계약을 맺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에어버스 160대를 판매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도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선 역시 우방이고 이념이고 뭐고 자국 이익이 최고인 겁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양국 간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 toda noite me pergunto por quê que todos os países estão obrigados a fazer seu comércio lastreado no dólar. 중국은 20건이 넘는 대형 계약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극진한 대접을 받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반중국 연대의 거부감을 드러냈고 중국과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 구매 등 20여 건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은 우방국들의 행보를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We're very comfortable and confident in the strong alliance and the strong friendship that exist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fact that we have been working together on the continent and elsewhere around the world with France. 그 사이 시진핑 주석은 집권 후 처음 중국 내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 등 각국을 향해 경제 협력에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President Xi told us the domestic consumption market is expanding and is the world's largest market. High-end LG TV will have a bigger share of the Chinese market. 인구 15억의 거대 시장을 놓칠 수 없어 중국과 경제 협력을 이어가려는 나라들이 늘수록 미국의 반중국 연대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제2의 검정 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 신인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에서 독소 조항에 걸리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대. 진짜요? 평범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1994년 성수대교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서 아픔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 5일 성남시에서 길이 108m, 폭 26m 규모의 정자교가 마치 엿가락 휘어지듯 처참하게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정자교는 2021년 보수가 필요하다며 A에서 E 등급 중 C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서 12월엔 바닥판 표면과 단면을 보수해 B등급, 그러니까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무너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5년 전 정자교 공법과 비슷하게 지어진 야탑 10교 침하 사건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갑자기 왜 다른 다리 얘기를 하냐고요? 야탑 10교가 침하됐을 때 성남시는 설계도에 840mm로 되어 있는 철근을 490에서, 그러니까 절반 정도죠. 490에서 710mm짜리로 부실 시공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웬일인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이 존재하는 의심이 든다고 부실 시공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걸까요? 법원은 또 성남시가 야탑 10교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철근 시공과 관련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자가 있다면서도 그 하자를 파악하지 못한 성남시가 더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물론 관리 책임도 있습니다만 건설에 있어 철근의 양은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오래도록 튼튼한 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정해놓은 그 기준을 안 맞춘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상품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준공 24년이나 지난 뒤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은 다리를 건널 때 이건 지은 지 얼마나 됐나 살펴보고 가라는 걸까요? 공사감리,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지 살펴보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은 감리회사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고요?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린 감리라는 제도까지 만들었음에도 이런 사태가 터지니 국민이 이 다리는 몇 년 됐나, 이 건물은 지어진 지 얼마나 됐나 알아보고 다녀야 하는 거죠. 역시 또 불쌍한 건 국민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잘못했지만 죄는 아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1부 리그로 올라온 승격팀 대전과 광주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비롯한 강팀들을 혼쭐 내고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대전과 광주의 비결은 뭘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공을 빼앗아 곧바로 절묘한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내고 거센 압박으로 실수를 유도해 기회를 만들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의 개막 7연승을 저지하고 3위로 올라선 승격팀 대전의 비결은 바로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만든 확실한 기회를 꼬박꼬박 골로 연결한 덕분에 두 번째로 적은 슈팅 숫자에도 득점은 울산보다도 많은 16골로 전체 1위입니다. 매 라운드가 도전자 입장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느 게임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또 다른 돌풍의 주인공 광주도 화끈한 공격 축구로 당당하게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허무는 화려한 드리블에 경기당 2골에 가까운 득점력으로 인천의 5골, 대구의 4골을 퍼부으며 파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골을 넣고 2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2골을 넣었으면 또 3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생존에 급급한 지키는 축구 대신 닭공으로 판도를 뒤흔든 승격팀 덕분에 K리그에서는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무안타 침묵을 깨고 올 시즌 3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밀워키와의 홈 경기에서 팀의 5개 안타 가운데 2개를 쳐내며 분전했는데요. 샌디에이고는 아쉽게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먼지가 물러나고 비구름이 차츰 들어오면서 오늘 밤이면 수도권과 강원권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남권과 전북에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의 세찬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부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더라도 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아침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모레 낮에는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낮 동안 서울이 20도, 춘천 19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19도, 부산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모레 낮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